우리는 어느새 지갑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빳빳한 지폐를 손끝으로 만져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흐릿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스마트폰 뒤에 카드 한 장 끼워두거나 그마저도 필요 없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로 모든 결제를 끝내는 시대니까요. 편의점에서 물 한 병, 길거리에서 간식 하나, 카페에서 커피 한 잔까지도 삑 소리 한 번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혁신이라 불렀고 현금 없는 결제가 스마트한 삶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흐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리함이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가장 먼저 무너뜨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를 선언하며 디지털 결제의 천국으로 불리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입니다. 한때 스웨덴은 현금 사용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고 많은 상점과 시설이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스웨덴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한 비상대책 안내서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라. 디지털 결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국가가 왜 갑자기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걸까요? 단순히 가끔 불편하니까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경제 이슈를 넘어 우리가 가진 선택권과 자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단과 직결됩니다. 평소에는 결제 앱 하나로 모든 게 매끄럽게 굴러가니 불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당연하던 것이 멈추는 순간 찾아옵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통신이 불안정해지고 서버가 멈추고 결제망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편리함은 시스템이 허락한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 멈추면 그 편리함은 가장 먼저 우리를 배신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현금이 좋다, 카드가 나쁘다 같은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돈의 형태가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공포를 느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순간 사회는 더 효율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에서 현금이 사라지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법으로 금지되어서가 아닙니다. 더 교묘하고 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디지털 결제를 선택해 왔고 상점과 기관들은 효율적이니까 라는 이유로 현금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결제 수단의 진화가 아니라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이도록 사람을 길들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타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현금을 꺼내려는 순간 기사님의 표정이 굳습니다. 현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내려서 교통카드 사오세요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이어집니다. 현금은 국가가 발행한 법정화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돈이 거절당합니다. 내 돈인데 내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마치 시스템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을 포기합니다. 아, 다음부터는 그냥 카드로 해야겠다. 이 한마디가 반복되는 순간 현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우리는 통제 가능한 결제 방식만 남은 세상에 익숙해집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입구에 커다란 키오스크가 서 있고 주문부터 결제까지가 화면 안에서 끝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1분이면 해결되는 과정이지만 그 뒤편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글씨를 읽기 위해 돋보기를 꺼내고 메뉴를 찾지 못해 계속 뒤로 돌아가며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결국 그냥 됐다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 이 장면은 단지 디지털 소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은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문구를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훈장처럼 내겁니다. 하지만 그 문구의 반대편에는 법정화폐를 들고도 한 끼를 사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경험은 개인에게 시스템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일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배제이자 압박이며 동시에 길들이기입니다. 시스템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지를 하나씩 없앱니다. 현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특정 플랫폼과 특정 네트워크, 특정 단말기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카드 한 장이 없으면,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통신이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 불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같은 방식에만 의존하게 될 때 그 의존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취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느낀 공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금을 없애는 과정은 편리함의 포장지 속에서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배제된 사람과 길들여진 사회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장 치명적으로 취약해지는 순간은 사람들이 현금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평상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단 한 번이라도 멈추는 순간 그 사회 전체가 동시에 무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고편을 경험했습니다.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주요 플랫폼과 결제, 호출, 쿠폰, 인증 기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렸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메신저가 안 되는 불편을 넘어 택시를 못 잡고 길에서 발이 묶이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도 결제를 못하고 모바일 쿠폰이 작동하지 않아 생일 케이크조차 받지 못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국가의 일상이 건물 하나의 사고로 흔들린 겁니다. 초연결 사회의 본질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반대로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결제는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은 전기, 통신, 서버, 단말기, 인증체계, 결제망이라는 여러 층의 인프라가 동시에 정상 작동할 때만 유지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멈추면 우리는 즉시 내 돈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계좌에 1억이 찍혀 있어도 전산망이 멈추면 그 숫자는 의미가 자칫 없습니다. 편의점에 생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카드 단말기가 꺼지면 물 한 병을 못 삽니다. 이건 개인의 관리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가 가진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스웨덴이 겁을 먹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날아오는 것이 사이버 공격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망을 해킹해 블랙아웃을 만들고 통신망을 교란하고 금융전산망을 마비시키면 전쟁은 총성보다 먼저 일상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랜섬웨어, 통신장애, 위성교란, 내부 시스템 오류 같은 변수는 언제든 현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 끊긴 와이파이, 인증이 되지 않는 앱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네트워크 없이도 작동하는 단순한 교환 수단입니다. 바로 주머니 속 현금입니다. 종이 한 장이 99로 보이던 순간에도 위기에서는 그 종이가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편리함에 취해 시스템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이 현금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선언이 아니라 초연결 사회의 급소를 인정하고 대비하자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한국처럼 디지털 결제가 생활 깊숙이 들어온 나라일수록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카드로 결제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는데 CBDC가 뭐가 달라? 겉으로 보면 숫자가 오가는 것처럼 보이니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기존의 디지털 금융과 종류부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체크카드와 계좌 잔액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장부 위의 숫자입니다.
은행이 결제와 송금을 처리하지만 현금은 별도로 존재하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찍어낸 법정화폐라는 탈출구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은행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이 돈 자체에 내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명령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명령어가 어떤 방향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CBDC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조용히 좁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나리오, 소멸하는 돈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금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CBDC로 지급되면서 30일 안에 쓰지 않으면 잔액이 0이 된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저축하거나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둘 자유를 잃습니다. 겉으로는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소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통제되는 소비입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 절감, 건강 증진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개인별 한도를 설정해 이번 달 탄소 사용량 초과로 주유소 결제가 차단됩니다.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고칼로리 식품 구매가 제한됩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무엇을 살지 결정하는 권리가 시스템의 승인 여부로 바뀌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결제 방식 개선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의 구조가 바뀌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익명성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사용 기록이 남지 않기에 개인의 사적 영역을 지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설계에 따라 거래가 중앙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엇을 샀는지, 서점에서 어떤 책을 골랐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같은 정보가 촘촘히 기록된다면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감시의 데이터가 됩니다. 결국 CBDC 논쟁의 본질은 편하냐 불편하냐가 아닙니다. 돈이 자유를 담는 그릇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강제하는 장치로 바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설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라는 반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제는 늘 범죄 예방, 테러, 방지, 투명한 사회 같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훨씬 빠르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그 확대가 단지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먼저 나이지리아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CBDC인 에나이라를 도입한 뒤 국민들에게 사용을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 현금 인출을 사실상 틀어막는 방식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를 매우 낮게 묶어버리자 사람들은 현금을 구하지 못했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오류와 먹통이 반복되며 시장의 거래가 마비되었습니다. 빵 하나, 생필품 하나를 사기 위해 은행 앞에 끝없이 줄을 서고 분노가 폭발해 폭동과 방화로 이어졌다는 묘사는 현금이 끊기면 일상도 끊긴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입니다. 중국은 QR 결제의 편리함을 앞서면서 디지털 화폐를 시험했고 여기서 공포의 핵심은 결제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와 규율의 결합입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 같은 평가 체계와 디지털 지갑이 연결될 경우 개인이 온라인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경제 활동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기차표를 못 사고 결제가 거절되고 생활의 기본 동선이 차단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허가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사례가 캐나다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금융 접근이 행정명령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트럭 시위가 격화되던 시기에 정부가 비상조치를 발동하면서 법원의 영장이나 재판 없이도 시위 참여자나 후원자들의 계좌가 동결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현금 없는 사회에서 계좌 동결은 곧 사용 금지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카드가 정지되면 월세도 못 내고
마트에서 우유 한 팩도 살 수 없으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남아있는 사회라면 계좌가 막혀도 집에 숨겨둔 비상금으로 버틸 여지가 있지만 100% 디지털 환경에서는 동결이 곧 차단입니다. 결국 이 사례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이 줄어들수록 개인은 시스템 밖으로 나갈 출구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가 사라진 순간 통제는 먼 미래의 음모론이 아니라 당장 작동 가능한 기술적 현실이 됩니다. 겉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금 축소를 범죄 예방, 지학 영재 근절, 비용 절감, 투명성 강화 같은 말로 포장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현금을 찍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고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전부라면 굳이 현금을 이렇게 집요하게 밀어내고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삼을 이유가 약합니다. 정말 중요한 동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마이너스 금리를 완벽하게 작동시키려는 욕망입니다. 경제가 극도로 나빠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낮춰 소비를 자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0을 지나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금에 이자가 붙기는커녕 보관료처럼 돈이 깎여나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현금이 존재하는 한 국민은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갈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돈이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고 현금을 뽑을 수 없거나 뽑아도 쓸 곳이 없다면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금리 3% 같은 정책이 선언되어도 선택은 둘 중 하나로 좁아집니다. 계좌 속 숫자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즉, 현금의 제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책 당국이 국민의 자산을 행동 유도의 재료로 삼을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둘째는 뱅크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융위기나 신뢰 붕괴가 오면 사람들은 은행이 무너지기 전에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게 뱅크런이고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도 인출할 현금이 없고 설령 인출해도 쓸 곳이 없다면 대규모 이탈은 훨씬 통제 가능합니다. 결국 현금의 소멸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국민이 위기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비상구를 잠그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통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입니다. 현금이 남아있으면 개인은 마지막 순간에 거래의 익명성과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만 이루어지고 특히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관리하는 CBDC로 넘어가면 정책 당국은 금리 조정만이 아니라 결제 가능 범위, 사용 시점, 사용처, 한도 같은 규칙을 더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시에는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평시에는 정책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현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CBDC 실험을 준비했고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거래 테스트를 예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사회는 늘 편하니까라는 이유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제도는 늘 안전하고 투명하니까라는 이유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라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미래가 정말로 더 자유로운가? 아니면 정책 당국이 원할 때마다 국민의 돈을 조정하고 묻고 흐르게 할 수 있는 사회인가?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금이 줄어들수록 개인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사회는 위기에서 더 약해지고 권력 앞에서 더 조용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옛날처럼 현금만 쓰자는 거야? 아닙니다. 핵심은 디지털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 올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술은 편리하지만 편리함은 언제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때만 유지됩니다. 반대로 위기는 늘 예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흔들리고 서버가 멈추고 결제망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유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준비한 만큼만 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현실적인 해법은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최악을 대비한 보험을 갖추는 것입니다. 첫째, 실물 현금을 반드시 비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돈을 굴리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재난과 마비의 순간을 버티기 위한 생존 도구입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폐를 일정 금액 확보해 두는 겁니다. 집안에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정하고 가족도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ATM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현금은 더 이상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희소한 생필품이 됩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네 슈퍼, 재래시장, 소상공인 가게에서 카드 대신 현금을 내미는 행동은 단순한 결제 선택이 아닙니다. 사회에 현금 인프라가 계속 남아있도록 만드는 유지 비용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쓰지 않으면 ATM은 줄어듭니다. 현금 수송망도 축소됩니다. 상점은 현금 받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로 점점 현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만든 흐름 때문에 다시 현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현금 사용은 개인의 편의보다 시스템 종속을 늦추는 작은 저항이자 선택지를 남겨두는 투표 행위입니다. 셋째,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바구니 하나에만 담아두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예금과 카드 결제는 편리하지만 네트워크와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달러 같은 외화로, 일부는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또 일부는 시스템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으로 분산해두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특정 자산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하나 닫혀도 다른 문으로 나갈 수 있게 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관리의 기본입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이런 말이 과장처럼 들립니다. 현금은 왕이다라는 문장이 낡은 구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늘 우리가 방심한 틈에서 찾아옵니다. 전기가 끊긴 밤, 휴대폰 배터리가 0%가 된 순간, 결제 단말이 먹통이 된 가게 앞에서 혹은 어떤 이유로든 계좌가 묶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은 화려한 앱이 아니라 손에 쥘 수 있는 실물과 선택지입니다. 편리함은 시스템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만 자유는 내가 직접 소유하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퇴근길이나 내일 아침 잠깐 ATM 앞에 멈춰서서 지갑 속에 현금 몇 장을 채워 넣는 것. 그 작고 사소한 행동이 다가올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